현대백화점을 대표하게 된 이팀 모민입니다. 순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그리고 밸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체별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로 제일 먼저 2014년 온라인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2014년도에 28.40%의 비중에서 2020년 41.40%로 약 1.5배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에 반해 백화점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5.20%에서 계속 줄어들어 6년 사이에 7.4%가 줄어든 7.8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나 업계에서는 2012년부터 이어진 백화점의 침체기를 두고 백화점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의 시장 규모는 2016년 29조 9천억 원에서 2020년 27조 3억 원으로 약 2조 8천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RBSI 지수입니다. RB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매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한 것으로 0에서 200까지의 사이로 표시됩니다. 100이 넘으면 이번 분기에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걸 의미하고, 만약에 100이 미만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합니다. 주요하게 살펴볼 점은 2020년 2분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온라인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84포인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61포인트, 편의점은 55포인트, 대형마트는 44포인트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에 반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경우에는 다른 유통업들에 비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파악됩니다. 이 또한 2021년 1분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비중입니다. 명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3.5%에 불과했던 비중은 2020년 27%로 2배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자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 18.7%에서 2020년에는 10.4%로 8.7%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비중에서 식품, 자파,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점으로 50%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글로벌 명품 시장의 성장 추이입니다.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업체인 베인 컴퍼니에 따르면 글로벌 명품 시장은 2025년 3,330억 유로에서 3,700억 유로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하나로 따지면 약 441조에서 약 495조로 전망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명품 시장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해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17% 줄어든 2,170억 유로 약 287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의 경우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시장이며 한화 가치로는 약 14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국내 명품 소비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 소비층이 3040 세대에서 2030 세대로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명품 매출 비중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2018년 49.3%에서 2020년 50.7%로 전체에서 절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며, 롯데백화점의 경우 2018년 38.1%에서 2020년 46%로 7.9%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MZ세대의 명품 소비의 증가 이후로 국내 패션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명품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MZ세대의 경우 SNS상의 명품 정보를 교환하거나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공개하는 등 백화점 입장에서는 간접 광고 효과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의류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납품 제조 업체가 1차 시장, 즉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에 납품을 하고 여기서 정상가로 약 30%의 물량이 소화하며
그 다음 할인 판매를 포함해가지고 내수 출하량의 약 60에서 70%가 판매됩니다. 2차 시장은 이른바 재고 시장으로 아울렛,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남은 물량을 다음 시즌 이후에 판매됩니다. 2차 시장에서 팔고도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기부, 제3국 수출, 땡처리, 소각 등으로 처리됩니다. 의류의 경우 원가에서 30에서 35%를 백화점 판매 수수료로 들어가며 추가적인 경로로 백화점 홍보 프로모션 비용으로 약 4에서 5%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에 떨어지는 마진율은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와 다르게 한 10%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받아가 마진율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10%로 전반적인 상품인데 백화점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문제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품이 저마진 상품이긴 하나 명품의 경우 제품당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화점에 떨어지는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백 하나에 수천만 원씩 호가하는 것으로 보면 백화점에 떨어지는 이익률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외적으로는 국민들이 또한 명품 사랑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품이 백화점의 매출 순위를 바꾸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신세계 강남점이 롯데백화점 서울 본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세계 3대 명품이라 불리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를 포함해 명품 비중이 40%가 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 본점 같은 경우에는 명품 비중이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롯데의 경우 서울 본점의 명품 매장 비중이 10%에서 48.2%까지 늘리는 리뉴얼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에르메스, 버버리, 부쉐론, 롤렉스 등 1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입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9년 기준 명품 유통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이 88%, 온라인이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볍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먼저 명품은 백화점에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명품은 백화점에서야 안전하다. 또 백화점이 주는 신뢰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명품 매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우월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오프라인 즉 명품 매장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서 오는 만족감이 소비자들에게 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기준 백화점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롯데가 36.6%, 신세계가 26.8%, 현대가 24.6%, 기타 12%로 세계 유통기업이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에 설립해 2002년 11월 코스피에 현대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재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2조 1,015억 원이며 52주 최고 94,000원, 최저 53,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89,800원이며 퍼는 작년 퍼 기준 28.95배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15%며 주요 주주로는 정지선 17.09%, 현대 그린푸드가 1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주요 사업의 경우 백화점 사업과 면세점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출액으로 살펴보면 백화점의 경우 73.8%, 면세점 사업의 경우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울렛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아울렛 사업은 백화점 사업 매출액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2018년 무역센터의 면세점을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작년 영업이익은 2018년 반기 수준에도 못 미쳤는데 2018년 반기 영업이익은 1,780억 원으로 이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면세점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적자폭 또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점포 영향을 살펴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6개 점포, 그리고 아울렛은 8개 점포, 면세점은 3개 점포이며 총 27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대백화점의 경우 일반 백화점과 유플렉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플렉스는 영패션에 집중되어 있는 쇼핑 공간이자 영컬처 전문관으로 이는 MZ세대의 소비가 주축으로 올라오면서 현대에만 있는 롯데와 신세계에 없는 그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업계 처음으로 이용상품 전용 VIP 멤버십 제도인 클럽 YP를 선보였고 현대서울과 판교점에 클럽 YP 회원 전용 라운지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MZ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유플렉스 외에는 현대백화점은 패션 편집샵 피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옷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This is Neverland, 커버낫, 이세어 같은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슈프림, 팔라스, 키스, 오프화이트 등 해외 브랜드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피어는 백화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트렌디한 MD를 발굴해 최신 유행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에 앞에서 유플렉스를 설명했다면 또 다른 차별점으로 백화점과 예술을 결합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추구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쇼핑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1985년 국내 처음으로 갤러리 H라는 이름으로 백화점 안에 갤러리를 선보였습니다. 그 후 연간 100회 넘는 국내 유명 작가들과 국내 신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 제공과 전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 어린이층 미술관은 판교점에 위치해 있고 기업이 만든 국내 첫 어린이 대상 정부 등록 1종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의류 매장에 40에서 한 50개 정도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을 2개의 전시실과 그림책 6,50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문을 연 뒤 지난해까지 약 75만 명 정도 다녀갔을 정도로 판교점의 대표 명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아트무지엄의 경우 백화점과 미술관을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람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매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판교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구본창, 원범식, 홍경태 등 국내 작가와 데미안 허스트, 바바라 크루거, 앤디 워홀, 그리고 쿠사마 야우미 등 세계적인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더 현대서울에서는 알트원이라는 관문화 공간을 만들어 현재 앤디 워홀의 회고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20년 백화점 상위 15개 점포들의 매출액 규모와 신장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것은 현대백화점에 해당하는 점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롯데가 3군데, 신세계가 5곳, 그리고 현대가 5곳의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현대 본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8% 매출이 하락하며 신세계 강남점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5.5%를 신장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상위 15개 중 신장률이 가장 크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약 10% 가까운 신장률을 보여주며 최단기간 1조 원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그리고 본점, 목동점, 대구점이 있는데 본점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보았을 때 먼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1개 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30개 점포 모두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5대 백화점 중 지난해 매출이 2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21개 점포 있는데 이 중에 롯데백화점 점포만 13개입니다.
그 결과 롯데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마이너스 13.6% 감소한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0.3% 증가하였고 현대의 경우 최소한으로 선방하였습니다. 앞서 백화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면세점 부분입니다. 면세점의 경우 2018년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기존의 토타 면세점이 있던 자리에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들어섰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인천공항점을 열며 현재 3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롯데, 신라, 신세계 3개 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의 입장에서는 초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과감한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말 신의 면세점 기준으로 10.7%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의 약 2.7배입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면 2018년 약 32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20년 약 6,220억 원에 달하며 약 18배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의 경우 2018년 약 마이너스 410억 적자가 났으며 2019년에는 7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2020년 4월 인천공항공사와 회장 10년 동안 유지되는 면세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며 9월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 같은 경우에는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는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화, 부산도 면세 사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는 매출은 줄고 수출되는 비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을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하는 이제 매출 연동제로 바꾸면서 면세점 임차료 감면 현대백화점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국내 면세점 브랜드 평판 2021년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신세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대가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부분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대현대서울입니다. 올해 2월 26일에 오픈했으며 면적은 약 27,000평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입니다. 현재 더현대서울에 입주한 브랜드 수는 약 660개이며 미래 백화점에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고자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백화점의 핵심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이 위치한 여의도는 대한민국의 정치, 금융의 허브입니다. 여의도의 1일 유동인구는 30만 명이며 3km 이내에 14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는 약 8,100개이며 강남에 약 2.2배, 명동에 약 1.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임직원 수는 약 15만 3천 명으로 강남보다 7배 많고 명동보다는 3만 명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반경 5km 이내에 현재 5개 뉴타운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총 세대수는 5만 9천 세대로 지역으로 따지면 신길, 노량진, 흑석, 한남, 화색 증산입니다. 그리고 교통 또한 잘 돼 있는데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와 연결되어 있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있어 강남에서는 약 20분, 강북과 수도권 차량의 경우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대 서울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먼저 사운드 포레스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약 1000평의 대규모 실내 정원으로 높은 유리 천장으로 들어오는 자연채광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창문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가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유리 천장으로 덮으면서 기존의 틀을 깨고 고객들이 쇼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리테일 테라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테이스티 서울입니다. 오피스 상권 고객층에 맞춰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에그슬럿, 원바이쿡, 수티, 팝폼, 태극당 등
9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으로는 아마존과 협력해서 만들어진 엉커먼 스토어입니다. 엉커먼 스토어 같은 경우 2018년 아마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AWS와 전략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내진 첫 번째 성과물입니다. 세계 최초 무인 자동화 매장인 아마존 고의 저스트웍 아웃을 활용하여 40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고객 행동 분석과 상품 결제, 매장 내 식음료 배달,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무인 안내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코머 스토어는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며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싣고 그대로 나오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유통업체의 전년 동월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2분기에는 14.3%를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것은 최근 2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기저효과가 분명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매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회복의 신호로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현대서울의 매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첫날 매출은 90억 원을 돌파했고 이는 판교점이 첫날 이룬 80억 원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3대 명품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낸 업적입니다. 또한 3일째 연휴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 방문했으며 휴일 하루 매출은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점이 기록했던 최단 기간 1조 매출을 더현대서울이 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더현대서울이 21년 매출과 22년 매출 전망으로 21년 같은 경우에는 약 2,300억 원 정도를 전망하며 이듬해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과거 판교점이 2년 차에 연 매출 7천억 원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온 오프라인의 연계 차별화된 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러한 예로는 현대백화점 투움이 있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현대에 밥 먹으러 간다는 말이 흔한 일상입니다. 그만큼 식품관과 식당가, 그리고 식당가가 타사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온라인 식품관 투움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백화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새벽 배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손을 잡고 물류센터를 구축해 새벽 배송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토움은 다른 브랜드 온라인몰과 다르게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과 유명마치 브랜드 상품을 제공하면서 이제 다른 온라인몰과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토움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토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토움은 현대백화점이 전문 식당가나 델리 매장 식품을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점포 인근 내 3에서 5km 지역을 배달 장소로 지정하면 1시간 내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백화점 즉석조리 식품을 배달해주는 것은 이 바로 토움이 첫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옆에 그래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해 8월 처음 출시 이후 올 2월 기준 매출액은 4배 이상 뛰었고 주문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점포 수는 처음 출시 당시 1개였다면 올 3월 기준으로는 현재 14개 점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바로 토움의 배송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 대행 업체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로고와 추가로 메시코리아의 불온과 제휴를 맺고 수요에 대응하고 제휴를 맺어 배송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공격적인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2012년 2월 현대 리바트를 인수하면서 다고 사업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의류 제조기업 한섬을 인수하면서 패션업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SK 네트워크스의 패션 사업부를 3,300억 원에 인수했으며 2018년도에는 한화 LNC를 인수하면서 현대 리버트 사업에 확장을 시켜나갔습니다. 또한 한섬과 현대 GNF를 합병하며 하밀피거, DKNY, 그리고 캘빈 클라인, 아메리칸 이글 등 미국 브랜드와 이태리 신사부 까탈리 등을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글리젠 코스메슈티칼의 지분 51%를 이수하며 화장품 제조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젠 같은 경우에는 한숨라이프엔으로 바뀌며 올해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뉴욕센터점, 또 현대서울에 이제 우선적으로 선보일 계약이며 향후에는 온라인과 면세점 등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SK 바이오랜드의 지분 27.9%를 인수하면서 화장품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 1위 기업이며 화장품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바이오메디컬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을 활용한 추출, 발효, 유기합성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SK 바이오랜드 인수를 계기로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기업을 추가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부분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입니다. 2020년 11월 말 누적 기준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약 145조 원으로 전년 동기 18.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유통업체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1.40%로 백화점이 약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해외 직구 시장 규모 역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2조 2천억 원의 규모 시장은 2020년 83.2% 성장한 4조 1천억 원으로 시장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는 전통 유통업계, 백화점업계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주 판매 채널이 도심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백화점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상품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혼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상품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통 서비스를 통해 백화점 업계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그러나 타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그리고 쿠팡의 공격적인 행보, 신세계 이마트와 네이버의 협력 등 현재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대형,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매월 이틀 의무 휴업 지정, 상권 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기존 적용 범위는 대형마트와 슈퍼에만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통발전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마트, 슈퍼에만 적용되던 것이 백화점, 아울렛, 복합 쇼핑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법안 내용에서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예로 설날 또는 추석 등 명절 당일 의무 휴업 지정과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실시, 그리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이틀 의무 휴업에서 4일로 확대하는 것과 복합 쇼핑몰에 대해 2회 의무 휴업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상업 보존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km의 범위를 20km 확대하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던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스타필드, 롯데몰과 같은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 휴업일과 같은 적용하는 내용이 동의하였는데 이제 적용 범위를 두고 백화점과 아울렛, 그 면세점이 포함된다는 것은 예외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에 대해서 복합 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모든 대규모 점포를 일괄 규제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매우 불편할 것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관광객들이 대상으로 하기에 국내 상권과 경합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규모 점포 허가제 그리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를 두고 과도한 규제 우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면세점 사업의 경쟁 심화입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파일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로 인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시장 매출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나 이를 주도하는 중국 따이공, 보따리 이상의 숫자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수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0여 개에서 2020년에는 56개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롯데가 40%, 신라가 27%, 신세계가 16%, 현대가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 특허 산업입니다. 그래서 만일 보유한 특허권이 갱신되지 않거나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가 바로 수익성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한 금액은 총 4,400억입니다. 작년까지 누적 적자는 1,754억 원이며 2019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결손금은 약 1,30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약 1,500억 원의 누적 이익을 내야 하지만 결손금을 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면세 사업을 시작하고 2020년 말 면세점 점유율은 8%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인천공항점을 오픈하면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매출액이 68% 넘게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적자폭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로 한 가지를 꼽자면 이제 경쟁사 대비 재고 레벨이 낮아서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부진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올 2월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제가 추정한 부분은 2021년과 2022년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나누어 보였습니다. 백화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시장이 작년 4분기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재작년 수준만큼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작년 대비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2년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고객이 절대적으로 절실하나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들의 증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수준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인 22%의 성장을 잡았으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본격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기에 그 2배인 44%로 잡아 1조 1,32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 거래,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의 손익,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온 결과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904억 원으로 2019년도만큼 회복할 나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여 18년도 수준을 넘어서 3,92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약 11%며 이보다 조금 더 성장한 22년도에는 12%로 추정하였습니다. 좀 더 백화점 매출액과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백화점 매출액은 약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남양주에 프리미엄 아울렛 점포를 추천하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내부 가이던스 대비 평균 120%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인 상황인 속에서도 아울렛 매출액은 19년 대비 7.7%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년도 매출 전망은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 남양주는 3,50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망을 보았을 때 21년도 1분기 유통주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6,561억 원으로 작년 대비 45.93%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BGF 리테일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561억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보다 그리고 재작년 1분기 그리고 2018년도 1분기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출 상승을 예상하였으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 13% 성장을 예상하였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대비 15% 성장을 가정하였습니다. 면세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 동대문 면세점과 9월 인천공항 면세점을 신규 출점하여서 매출액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매출 상승세가 68%였으나 이보다 더 큰 성장성을 보이긴 힘들다고 판단해 3분의 1인 22%로 가정하였으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2배인 44%로 설정하였습니다.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년 평균으로 28.13%이며 매출 원가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과 22년 모두 33%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매출 대비 판관비는 56%이며 20년도까지 단순 계산하였을 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2에서 4% 정도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5개의 점포를 출점하면서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1년도에는 유지하는 56%, 22년도에는 1% 줄인 55%로 가정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과 법인세의 경우 먼저 영업의 손익은 21년도의 경우 18년도, 19년도, 20년도 평균값을 적용하였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19년도 평균값을 적용해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순이익이 3천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매출액에서 백화점과 면세점을 제외하고 이제 그 밑에 기타 내부 거래 재고가 있었는데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3개년 평균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먼저 E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에서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빼고 그 상태에서 총 우선주를 제외한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비지배 지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하기 어려워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제 3년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온 21년도 예상 EPS는 8,883원이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511원입니다. 이어서 타겟퍼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의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개년 평균퍼와 20년도를 포함한 4개년 평균퍼로 이제 나머지 또 하나는 유통업종 3년 평균퍼를 구해왔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이었던 해로 판단하여 이제 3년 평균과 이제 2020년도가 포함된 4년 평균으로 나누어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2021년 타겟퍼는 12배이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증가를 고려하여 10배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예상 주가는 106,596원이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5,110원으로 각각 상승 여력은 18%, 39%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지난해 2월 자사주 23만 4천 주를 취득하여 전체 약 1%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이며 또 하나로는 이제 배당 성향을 3년 내 10% 이상 유지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